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서 진행하신 최고위원회의가 어느덧 100개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큰 축하의 박수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속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0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00번째 최고위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최고위원들과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100번째 그러니까 의사봉을 100번을 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 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거듭할 것이고 여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의혹 공세가 득실이 되고 있어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무려 18건이나 되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문제없는 내용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검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 학자이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재벌 개혁은 사회 대개혁의 결정 과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근거 없는 신상 털기와 흠집 내기가 아닌 시대적 과제인 재벌 개혁의 적임자인지 그 역량과 의지를 시험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조속히 내각 구성을 완료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정치권 모두의 각별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최고의 성장이자 복지라는 신념으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일자리 비정규직의 뿌리를 끊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일자리 생태계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추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 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되었으며 시급히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추경의 성격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한 뜻으로 인생의 동반자, 일자리의 개척자가 되어 협력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인생 대장정을 돌입할 것입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수, 금 최고위원회를 7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개최할 것입니다. 든든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현장을 직접 챙기는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개 시도별 핵심 공약을 선정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실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이 계신 민생 현장에 깊이 다가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이해해 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2곳의 도시를 방문하고 민생을 직접 챙기며 민심을 충취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민주당의 첫 행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면한 민생 위기를 흑시의 정신으로 넘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면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방안들이 담겼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일자리가 성장과 분배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100일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민생 위기 극복 노력에 발을 맞추기 위해 원내 100일 민생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민생 상황실은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첫 기획회의가 진행됐는데 앞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인 3각의 손발을 잘 맞춰 일자리와 민생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당정이 당면한 위기 극복과 개혁을 위해서 손을 힘껏 맞잡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헌정사 최초로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에 찾아 직접 설명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의 절박함을 강조하시는 것이며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며 일자리 100일 계획 실천 및 추경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당께도 한 말씀 드리면 당면한 인생 위기 때문에 편성되는 추경안에 대해서 보지 않고 거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들여다보고 따지되 위기에 놓인 민생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협치 예산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안보 중심 교류 확대의 길로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방북 신청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수 정권 10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수 정권에서는 모든 대북 채널을 닫아버리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려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안보 중심 교류 확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지혜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이고 14선언의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요 며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차질 없는 공약 이행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약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방해 공작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2021년이나 가동될 신고리 5, 6호기를 놓고 공사 중단할 경우 올여름 전력 수급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전기 요금 인상이 생길 것처럼 비상식적인 논란을 부추기려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약속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경제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안전 환경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공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낡은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처가 바로 공정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공정회인 만큼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 거래와 갑질을 조사해 근절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였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이 나쁘지 않은 공정이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위를 정상화시켜 공정이 나온 공정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가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언론 보도만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청문회에서 직접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의혹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문제로 지적됐으나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세금 탈루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매우 특별한 악의가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아들의 군복무와 인턴 채용, 부인의 영어회화 강사 채용과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를 적게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배후에는 재벌개혁 론자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장 김상조 후보자가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는 학자로서 공익을 위해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년 가까이 헌신한 경제 전문가인 김상조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다 방송을 들었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그룹의 사장단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갔는데 강사료를 500만 원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거 많다.
나는 50만 원 이상 안 받는다 했더니 300만 원을 내놨는데 50만 원을 수령하는 영수증을 쓰고 평생 외부에 어떤 거리가 멀어도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도 그 강사료를 50만 원 이상 평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투명한 그런 후보였습니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에 팩트체크 보도를 해주셨던 언론에서도 일각의 그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 제기와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말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한 지 2일 만일 지난 5월 29일 또다시 북한은 3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 14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괌을 넘어 알래스카에 도달할 정도이고 소형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한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미국에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리봉남,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만을 상대하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어서 핵 도입의 자유를 얻으려는 속성이 너무도 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안보도 외교도 문의 늪에 빠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히 북한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북태민한의 안보의 원칙, 대한민국의 국민의 우선의 외교 원칙, 끝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합시다.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 도발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 공조를 한층 더 높여서 제재 압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북한 우호 국가들의 협력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꾸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제2의 마샬 설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6.15와 10월 4일 정상회담이 이어 머지않아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의 참을성을 열쇠를 결국 대한민국이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사드 발표된 사기 도입 보고 누락은 국기문란이며
군 통수권자에 대한 무리한 행위입니다. 군사 접근과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누려온 군 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입니다. 이런 인식은 군 작전 통제권 한수를 지체시키고 군축 회담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방산 비리의 구조적 부패가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국 불기를 천명하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의 폐변을 찾겠다는 중국의 군사 불개의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 차단 및 지역 거부 전략은 남중국해의 영토 및 영미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은 1947년 장제스 국민당 시대부터 천명해온 남해 부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의 90%를 자국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해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사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중국의 전설이 소위 배추 전략인데, 배추 이파리 치라면 상대방을 겹겹이 에워 싸워서 굴복시키고 정치한다는 뜻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을 하는데, 군제 소세지를 조금씩 잘라서 야금야금 다 뺏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듯이 이 전략의 최대 희생자는 필리핀입니다. 1912년부터 필리핀 15해리 상에 있는 스카브리 섬 부근에 수많은 중국 어선을 인해 전술처럼 보내고, 필리핀이 이에 항의하는 군함을 보내자 필리핀 군함보다 월등히 우수한 중국 연안 경비대 함정을 파견하였고, 중국 정부는 또 필리핀 대중 수출과 중국 유커들의 필리핀 관광을 금지하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필리핀 어부들에게 이 지역에서 어업하는 것을 허락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인해 전술처럼 몰려와서 한국 해양 경비전과 전투 아닌 전투를 벌이는 것이나 이 여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필리핀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적 군사 지형 속에서 북한은 지속하여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새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도발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저께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 실험 성공을 발표했는데, 이 사실은 MD 체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그널입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즉시 미국 정치권과 군사 분석가들은 일제히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의 성공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북한이 고체 연료 실험과 소형 핵탄두 플러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공이라는 패키지를 절대 확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이 시점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더 신 레드라인 가는 붉은 선을 설정하고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미국이 선제 공격을 계산하고 있다는 위험한 국면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군사 외교와 군축 분야에 민간인 출신이 참여하게 하여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시키고 폭넓은 분석과 대북 견제를 더함으로써 한국의 국방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